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과 같은 네 얼굴 예쁘기도 참 예쁘다.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과장 얼굴이 난 사과보다 예쁘다고요. 언제부터 내가 사과를 골라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자꾸 이 과장 얼굴이 보여서 못하겠어요. 어머, 그런 말을. 그러니까 나 굶어 죽고 사업 망하는 거 보기 싫으면 나랑 사귀어 줄래요? 아니 누님, 아니 이 과장님, 아니 형수, 우리 형 좀 살려줘요. 아주 밤마다 끙끙 앓아댔는데 내가 다 죽겠어요. 그냥 형도 살리고 나도 좀 살려준다 생각하고 한번 만나봐요. 형수도 우리 형 진국인 거 알잖아요.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지나치게 도덕적이라 문제지 나머지는 다 무난하니까요. 네?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작은 과일 도매상을 하고 있었어요. 시동생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성실했지만 남편을 따라갈 순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격리 겸 고객 응대 직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일도 남편이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 독했죠. 아니 지금도 독하지. 아마 산지에 비 온다는 얘기 듣고 새벽 2시에 과수원으로 내달리는 사람 우리 형밖에 없을걸요. 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과일 도매를 해서 소매상에 넘기는 게 아니라 마치 전국의 과수원이 자기 것인 양 공을 들였어요. 수박철에는 직접 농장마다 가서 수박 상태를 살펴보고 포도가 나온다고 하면 포도밭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국 곳곳 맛있는 과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핸드폰을 5개씩 들고 다녔다니까요. 과일을 산 고객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하나하나 다 직접 듣고 품질 체크하고 보상해줬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뿔딱지가 나서 왈왈거리며 전화를 하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는 사과하며 끊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그 사람들이 남편에게 믿고 과일을 살 수 있겠다 싶으니 다른 사람도 소개를 하더라네요. 그렇게 시동생과 둘이 과일 도매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남편의 도매상은 5평에서 10평으로 다시 30평으로 늘었습니다. 그즈음 제가 그곳에 취직을 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남편의 과일 도매상 근처에서 오랜 시간 야채 도매를 하시다 은퇴하셨거든요. 당시 전문직으로 일하던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번아웃에 힘들어하니 차라리 거기서 일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돈 많이 벌어도 맨날 죄진 놈만 보고 사는데 힘들지 당연히. 그 선생님들 시중 들고 보필하는 너도 왜 안 힘들겠냐. 그냥 맘 편히 살아. 저 과일 가게 내가 쭉 보니까 지금 네가 버는 것보다 많이는 못 벌어도 월급 떼먹을 놈은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일이 커져서 고객 응대하고 뭐 그럴 사람 필요하다더라. 변호사 찾아오는 죄진 놈들, 억울한 놈들이나 과일 먹다 억울한 놈들이나 억울한 건 매한가지 아니겠냐. 네가 제일 잘 응대할 수 있지 않겠어? 한번 해봐. 그렇게 남편의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늘 시동생과 둘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여직원이 생기니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편의도 봐주고 나름 알아봐가며 복지도 챙겨주는데 솔직히 제가 다니던 법무법인보다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거기에서는 제가 부속의 일부로 달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사람으로 토실토실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음도 편했고 고객 응대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매일 넘치게 먹는 과일도 만족스러웠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일하고 나니 그제야 남편의 성격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책임감이 없으면 시체인 사람, 정의가 피해 흐르는 사람, 가족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새 이 사람이 남편이고 내 아이들의 아빠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
사귀자는 말을 들은 거죠. 사실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많이 창피했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티를 냈나 싶어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걸 밀고 당기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순수한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반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은 큰 결단을 내렸어요. 그 1년 반 동안 정말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거든요. 남편이 순박한 모습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직접 과일을 팔았는데 그게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1000명 손님 모으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이 시기에 3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남편의 라이브를 보고 그중 절반은 과일을 샀으니까요. 남편을 팔로우하는 고객 수는 점점 늘었습니다. 3만 명이 금세 5만 명이 되고 매일 몇백 명씩 늘어나니 다른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 있는 손님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판매상들이었죠. 그 덕에 좋은 물건들을 싸게 공동 구매 형식으로 또 팔게 되면서 사업은 점점 기업화가 되었습니다. 고객 응대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아예 전문 고객팀을 별도로 고용해서 꾸렸어요. 그동안 당신이 잘 이끌어줘서 직원들도 혼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결혼하고는 당신도 좀 쉬워. 그리고 사업이 커진 김에 동생도 독립을 좀 시키려고. 그 녀석도 오래 사귄 여자가 있는데 나 때문에 장가를 못 가고 미루는 눈치거든. 내가 얼른 결혼하고 그 녀석도 가정 꾸리면 각자 먹고 살 거 가지고 가는 게 낫지. 괜찮겠어? 당신이 동생 생각해서 거래처 넘기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해요. 서로 잘 되면 좋지. 그렇게 남편은 가장 크고 튼실한 거래처를 시동생에게 넘겨주고 독립을 시켰습니다. 자기는 또 다른 곳을 발굴해서 열심히 뛰면 된다며 말이죠. 시동생과 결혼할 여자도 몹시 행복해하며 감사해 하더라고요. 제 결혼식 날도 신부 대기실에서 제 손 꼭 잡고 그 인사부터 했으니 진짜로 고마워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잘 흘러갈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7년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추운 새벽이었어요.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과일들이 혹시나 창고에서 얼까봐 온도 체크를 해야겠다고 나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남편 이름이 뜬 전화라 당연히 남편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게 남편분이 쓰러져 병원에 있다며 병원 이름을 알려준 구급대원의 목소리에서 전 알 수 있었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뒷골이 싸늘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지신 걸 옆 가게분이 발견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가요? 네? 그게... 일단 병원으로 오시죠. 부부란 그런 건가 봅니다. 새벽같이 뛰어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일상인데 유난히 그날따라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냥 직원 시키라고 먹히지도 않는 말을 해보고 맨날 그렇게 혼자 다 해야 속 시원하냐고 퉁명도 부렸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꼭 안고 달래며 여느 때처럼 다정했어요. 우리 메인 도매처가 될지도 모르는 곳이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우리 마누라랑 우리 두 아들 남 부럽지 않게 살게 하지.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의 말과 시장분의 증언에 의하면 남편은 뭔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로 넘어진 듯 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데 남편은 뒤로 반듯하게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부딪히면서 피가 찼고 그게 뇌를 누르면서 구급대원이 왔을 때는 이미 뇌사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망 선고를 위해 절 기다리고 있었고요. 남편은 신랄 같은 숨을 붙이고 있다가
제가 가서 손을 꼭 잡으니 그제야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이죠. 이후 3개월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졸지에 큰아들을 잃은 시부모님이 차례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5살, 4살 두 아들을 돌봐야 했어요. 당장 돈을 내보내고 물건을 받아야 하는 곳과 물건을 팔아야 하는 곳까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다 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남편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던 과수원 주인들이 사정을 많이 봐주셨고 고객들도 응원을 해주셨어요. 3개월 동안 급한 것을 먼저 처리하고 차근차근 회사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시동생에게 남편의 회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형수님이랑 조카들 먹고 사는 건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해요, 서방님. 그래도 제가 계속 서방님 신세를 질 수는 없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주식도 상속이라 이런 거 저런 거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만 좀 도와주세요. 당연한 말을 왜 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형님, 회사 넘기고 큰돈 받아봐야 세금만 더 나오니까 회사는 최저금액으로 넘기는 것처럼 하시고 저희한테 평생 생활비 받아 쓰세요. 그게 형님한테도 나을 것 같아요. 고마워, 동서. 어쨌거나 나도 일은 해야지.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왜 형수가 걱정해요? 내가 해요, 내가. 당신은 왜 형님이 하신다는데 굳이 말려? 형님도 집에 계셔봐야 우울하기만 하지. 아유, 남자들은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형님, 일하세요. 일하면서 바깥에 자꾸 나가셔야 형님도 얼른 기운 차려요. 고마워, 동서. 응원해줘서 진짜 고마워. 저는 그렇게 남편을 보낸 슬픔을 채 다스리지도 못한 채 바깥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고마운 건 두 아들이 나이보다 성숙해서 저를 많이 이해해줬다는 거였어요. 아들 때문에 손주까지 잃을 수는 없다며 시부모님도 기운 차리고 살림을 적극 도와주셨죠. 그렇게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갔고 시동생은 매달 생활비와 교육비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다 보니 시동생이 혼자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본인의 급여를 올려서 받고 그중 일부를 보내주는 거니 시동생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시동생은 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시작도 지금 모습도 다 형이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거래처 몇 번이나 끊길 뻔했는데 거기 사장님들이 다 형 봐서 넘어가 준다고 해요. 형이 세상을 떠났어도 여전히 전 형 덕 보면서 삽니다, 형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지금 형수님과 조카들 외면하면 저 진짜 하늘에서 벼락 맞아요. 그만큼 시동생은 진심이었습니다. 쉬는 날 자기 아들, 딸과 시간 보내기도 벅찰 텐데 놀이공원이라도 가려면 꼭 저희 아들 둘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름 휴가도 저희 아들 둘 데리고 가고 태국의 망고 농장 가면서는 저희 큰아들을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사실 그때마다 고맙기도 했지만 동서 눈치가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태국 망고 농장에 저희 큰아들을 데리고 간 건 동서도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저한테 얼마나 비아냥반, 무시반 섞어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너무 민망했거든요. 아마 그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서방님이 저희 집에 돈 주는 걸로 동서가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서방님 입금이 늘 5일에 칼같이 되는데 한 열흘 정도 늦은 달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안 주냐고 하기도 애매하고 물어보기도 민망해서 잠자코 있는데 뜬금없이 동서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제가 오늘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뭔데?
무슨 일인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아니, 일도 하시는 분이 시동생한테 삥 뜯듯 매달 돈 받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지분 넘기면서 약속한 걸 받는데 그게 왜 삥 뜯는 거야? 동서 말이 왜 그래? 어머, 그 말을 진짜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회사를 누가 그렇게 땅 따먹게 하든 넘기고 뭘 받고 그런데요? 회사 넘기는 건 회사의 존폐 위기를 넘기기 위해 가장 잘할 사람에게 양도한 거고 돈은 다른 문제죠. 제 남편이 준다고 한 돈, 그래요. 성의를 봐서 처음 몇 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적당할 때 이만하면 됐다고 형님 쪽에서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서,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거래처 넘기는 비용으로 수억 받을 거 나눠서 받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그거 동서 생각이야? 아니면 동서랑 서방님 두 사람 생각이야? 누구 생각인지가 왜 중요해요? 지금 핵심은 형님의 염치 여부예요. 그리고 왜 자꾸 형님 애들 저희한테 떠맡기세요? 돈 한 푼 안 내면서 애들은 왜 자꾸 저희한테 맡기고 혼자 모른 척 하시냐고요. 형님 혹시 남자 맞나요? 그래서 애들 자꾸 저희한테 떠넘기시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동서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었어요. 처음 서방님을 독립시키겠다고 했던 그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그 모습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동서, 우선 미안해. 내가 동서 마음 좀 더 헤아렸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네. 먼저 나 만나는 사람 없어. 그리고 우리 애들 떠맡긴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 오히려 애들 돌봐주고 신경 써주는 동서랑 서방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몰랐지. 내가 애들한테 간식값이라도 줘서 보냈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그리고 서방님이 주시는 돈, 그건 내가 거절하고 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 남편이 죽어라 일한 것에 대한 배분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일한다고 해도 애들 교육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동서가 더 잘 알잖아. 동서도 나쁜 마음으로 퍼부은 거 아니고 고민 끝에 한 얘기라는 거 알아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 서방님 맘 불편하시지 않게 부부 사이 일은 동서가 지혜롭게 해결하길 바래. 내가 따로 서방님에게 말은 안 할 테니까. 오히려 제가 차분하게 타일렀더니 동서는 할 말을 잃었는지 한숨 한 번 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쯤 서방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머뭇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돈이 늦어서 죄송해요. 사실 집사람이랑 언쟁이 좀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 날짜에 보내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서방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괜히 저 때문에 서방님이 곤란하신가 봐요. 아닙니다. 집사람 오해가 좀 있었어요. 형수님한테도 전화했다고 하길래 많이 싸우고 타일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동서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번쩍거리는 것과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와서 콧대를 높이는 거 있죠. 사실 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럽지도 않고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무심하게 구는 게 더 꼴보기 싫었나 봐요. 슬슬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가방 필요하면 빌려드릴게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 나이 돼서 명품 하나 없는 거 서럽잖아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납작 엎드리는 맛도 있고 그래야 세상이 둥글둥글 돌아가지 않겠... 예. 아니 얘가 진짜 듣자 하니까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지금 여기가 어느 구석이라고 가짜는 돈 자랑을 해? 네 남편이 고스란히 자기 능력으로 지금 그 돈 버는 줄 알아? 너
죽은 제 형이 관리하던 업체 사장님들이 지금도 나한테 연락해. 큰아들 봐서 계속 거래하는 거라고.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성의와 의리는 그것뿐이라고. 둘째가 잘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네가 누리는 부, 죽은 네 시아주버님이 다 마련한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까불어? 지금이라도 너한테 그 돈 벌어다 주는 거래처들이 큰애 말 한마디면 큰애한테 돌아설 거라는 걸 몰라? 제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다 뺏어올 수 있다는 말이야. 엄마, 그만하세요. 당신 진짜 이러려고 며칠 전부터 명품 사고 싶다고 난리 부린 거였어? 고작 형수님 하나 긁으려고? 진짜 사람이 왜 이래? 그거 당장 중고 매장에 내놔. 어차피 우리 형편에도 당신한테도 맞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앞으로 가족 모임 당신은 빠져.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살아있는 아들이랑 같이 사는 며느리보다 죽은 아들 며느리가 더 귀해요? 아니 왜 자꾸 저 여자 편만 들어요? 따지고 보면 이제 남 아니에요? 진짜 다들 왜 이래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주 오냐 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너 이리 좀 와라. 내가 안 그래도 오래 벌렸다. 그렇게 동서는 자기가 한 말의 본전도 찾지 못하고 혼쭐이 났습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정말 얼이 다 빠진 모습으로 터덜터덜 집에 가고 시부모님은 절 안고 한동안 위로해 주셨어요. 사실 동서를 제외하면 시댁 쪽 식구들은 모두 제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이 워낙 사방에 잘해서 그 덕을 제가 보는 셈이었죠. 시아버지 쪽은 형제분들이 죄다 외국에 계셔서 교류가 별로 없는 반면 시어머니는 좀 다르시거든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가 첫째 딸인데 그 아래로 여동생이 5, 남동생이 2 있습니다. 총 8남매의 마지답게 아주 카리스마 있으시고 리더십도 있으세요. 남동생 2은 지방에 흩어져서 사는데 5 시이모님들은 지근간에 모여 사십니다. 그래서 언제 시댁에 가도 늘 이모님 한두 분은 계시는 게 일상이고 그 분들의 자식들도 많이 왕래합니다. 그중 막내 시이모의 아들은 저랑 결혼 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글쎄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였더라고요. 서로 가족 인사하는 자리에서 만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각자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안부 묻고 밥 먹으면서 속 얘기하는 사이였지만 연애 얘기는 한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도 그 친구가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들에겐 멋진 사촌이지만 아빠 같은 존재로 조언도 많이 해줬고요. 원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지방에 있는 직영점을 하나 맡아서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 본사에서 일하거든요. 나름 책임감도 있고 일머리도 좋아서 시동생도 많이 의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애들 데리고 몇 번 따로 놀러 간 적은 있어도 저한테 뭔가 따로 밥을 먹자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농담처럼 시댁 식구들이랑 가까이 지내는 거 좋아하는 여자 없다며 살아있으면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몹시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머뭇거리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형수, 나랑 밥 한번 먹을래요? 에?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고민이 있어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고민 상담 좀 하자. 오늘 저녁 퇴근하고 어때? 내가 집사람한테 애들 좀 봐주라고 얘기 좀 할게. 아니야. 친정에 잠깐 맡기면 돼. 그런데 뭐 심각한 거야? 왜? 무슨 일인데? 내가 판단이 안 돼서 그래. 말할 사람도 없고. 솔직히 마누라한테는 내가 더 말을 못하겠고. 여튼 만나서 얘기해. 저는 의아한 마음을 한가득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 놀랄 만한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걸 봤는데 그걸 봤다고 하는 순간
진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그런데 말을 안 하면 일은 더 커질 것 같아. 그럴 때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한마디로 진퇴양난인 그런 거야? 그 이상한 게 얼마나 이상한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상한 거야?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이상한 거야? 범죄야 뭐야?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상하고 범죄까지는 아닌데 죄는 맞아. 뭐 범죄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간 그냥 넘어갈 개인 취향에 관한 건 아니야. 그러면 일 더 커지기 전에 말하는 게 낫지. 모든 일은 곰게 두면 안 돼. 근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둘째 형수 있지? 그러니까 그 집 둘째 형수. 동서? 우리 서방님 아내? 동서가 왜? 바람났어. 뭐? 뭐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물컵이 쏟아지면서 깨지고 젖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을 정도로 제 놀라움은 컸습니다. 대체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체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누가 또 알아? 나만 알아. 그래서 미칠 것 같아. 대체 누구한테 말하겠어. 그래도 우리 식구인데 내 얼굴에 침 뱉기지. 형한테 바로 말하려니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고. 형수는 그래도 시동생이랑 친하잖아. 형수가 대신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나는 솔직히 둘째 형이랑 회사에서 간혹 마주치기도 하고 진짜 말을 못하겠어. 그날 이후로 둘째 형 피해 다니는데 죽을 맛이야. 이래서 사람들이 가족끼리 회사 같이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별 생각을 다 했어, 형수. 나 좀 도와주라, 어? 사촌 시동생이 털어놓은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도매상이기는 하지만 돌아가면서 달에 한 번은 쉬거든요. 과일이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쉬는 것과 다르게 재정비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정한 원칙입니다. 다른 곳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단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주 금요일은 무조건 쉰다고 정했고 그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 직원도 없고 창고도 닫아두는데 하필 사촌 시동생이 전날 회식을 하고 핸드폰을 두고 왔대요. 다음날 출근을 하면 그냥 나중에 찾아야지 하겠는데 주말 내내 핸드폰이 없는 건 불편해서 찾으러 갔답니다.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챙기고 나온 김에 몇 개 업무나 보자 싶어 불도 켜지 않고 컴퓨터만 켜고 일을 하던 중이었다네요. 사무실과 붙어있는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다른 도매상은 다 열고 영업을 하니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가 싶어 무시했는데 아니었답니다. 일단 회사 창고가 도매상 가장 안쪽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변 소리가 들리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100% 창고 안에서 나는 소리다 싶어 혹시 도둑인가 했답니다. 최근에 귀한 동남아시아 과일을 수입해서 팔고 있는데 경쟁사 견제가 심해서 안 그래도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던 중이었대요. 통관 간신히 끝내고 판매 전 보관하는 물건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한 마음에 창고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못 볼 꼴을 보고 만 거죠. 서로의 옷을 축혀 올려주며 입을 맞추더랍니다. 그리고 낯간지러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속삭이는데 더 놀라운 건 상대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생전 형님처럼 따르던 배달 기사님이었어요. 젊은 시절을 거칠게 살아오신 분이라 정과도 있고 온몸에 화려한 그림도 있는 풍채 좋은 분입니다. 뭐 뒤늦게 지난 인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남편에게 읍소를 해서 받아줬거든요. 그래도 큰 과일 트럭 운전은 안정감 있게 하시는 편이고 한두 번 실수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많이 슬퍼했고 급여 인상 없어도 되니 끝까지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신 분이에요.
동서의 불륜 상대가 그 배달기사 홍씨 형님이라는 사실에 저는 앞이 아찔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몇 번 그분을 감쌀 때도 서방님은 사람 근본 안 바뀐다고 마뜩찮아 했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랑 불륜 관계라는 걸 알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고민한 끝에 서방님에게 조심스레 얘기했어요. 저기 서방님, 창고에 CCTV 하나 두는 게 어떨까요? 이제 단독으로 비싼 과일도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알면 감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슬그머니 설치하고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게 어떨지. 안 그래도 막내 사촌 동생이 건의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저렴한 거 구석구석 슬그머니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회사에 관심 없으시더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뭐가 있어요? 네? 아유, 아니요. 형수님,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으시죠? 저 안 그래도 좀 이상했어요. 아니, 동생놈도 갑자기 자기 돈으로라도 설치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 형수님도 뜬금없이 CCTV 얘기를 하시고. 저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오랜 망설임 끝에 서방님에게 동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서방님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건 눈치챘죠. 그런데 상대가 홍씨 형님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일단 증거를 잡아야겠네요. 진짜 비참하네요. 그렇게 서방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일어났고 얼마 뒤 저는 동서의 불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명명백백히 찍힌 자료 화면과 함께 불륜이 들통난 모양이에요. 서방님과 있는 대로 싸우다가 아마 제 얘기까지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따위예요? 아니, 이딴 식으로 고자질하고 살면 그 인생이 편해요? 들킬 것 같으면 나한테 귀띔해서 주의 주는 게 어른이 할 일 아닌가? 어디 초딩처럼 고자질을 해가지고 남의 가정을 파탄을 내? 진짜 재수없다 재수없다. 그쪽 같은 재수탱이 처음이야. 내가 그렇게 질투나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었어? 동서, 말 조심해. 불륜 저지른 건 동서야. 내가 아니라 누가 알았어도 알아챘고 누가 먼저 말하느냐 하지 않느냐일 뿐이라고. 아니,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내도 유분수지 어디서 지금 막말이야? 그것도 남편이랑 만날 한 군데서 얼굴 보고 일하는 사람이랑. 말이 돼? 어이없는 짓을 한 건 동서라고. 반성하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화풀이야? 내가 얌전히 받아주니 그렇게 만만해?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네. 그래, 어디 한번 이번에는 내가 안 참을 테니까 내가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겪어봐. 이번에는 저도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전화를 끊고는 바로 서방님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서가 그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었죠. 서방님은 제가 말 않고 참고 있었던 그 모든 일과 이번 불륜까지 시부모님 앞에서 다 털어놓았습니다. 당연히 두 분은 펄펄 뛰셨고 당장 빈몸으로 내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방님도 이혼을 말하며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오겠다고 하셨고요. 그쯤 되니 동서도 아차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아무리 불장난 사랑이 뜨거웠어도 튼실한 과일 도매상 사장 아내에서 배달기사 애인 자리로 갈 수는 없었겠죠. 특히나 그 자존심, 그 허영의 말입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어린 나이인데다 얼마 전 낳은 늦둥이는 아직 어린이집 다니거든요. 뒤늦게 싹싹 빌기 시작한 동서에게 서방님은 카드와 경제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다 뺏었습니다. 집에서 꼼짝 말고 애들 키우는 것만 하라고 한 번만 더 삐걱거리면 가차 없다는 말과 함께요. 여러모로 분한 게 없잖아 있었겠지만
동서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결국 다 포기하고 집에서 애를 키우며 얌전히 살더라고요. 저랑은 이후로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를 소 닭보듯 피했습니다. 뭐 살갑게 얘기 나눌 사이는 아니니 그것도 나름 편하다 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늘 밖에 나가 쇼핑하고 놀러 다니던 사람이 꼼짝없이 집에서 새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건 얼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이들은 좀 독립적이고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편인데 동선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큰애들도 막내만큼이나 손이 가고 성격들도 까다롭고 까칠합니다. 뭐 하나 묻어나게 넘어가지를 않는데 그러다 보니 동서랑 엄청 싸우나 봐요. 큰애가 저희 큰애보다 1살 어리고 동선의 둘째는 저희 둘째랑 동갑인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작은 엄마는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 왜 갑자기? 아니, 우리 단체 메신저 방에 있는데 어제 순규가 자기 엄마 이상하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 자기가 숙제 다 했다고 하는데도 숙제하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해서 짜증나서 집 나왔대. 그래서 밖에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들어갔는데 왜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냐고 혼났다는 거야. 밥 먹고 나갔는데 자기 엄마 정신 나간 것 같다고 엄청 짜증내더라고. 그래? 뭔가 바빠서 헷갈리거나 잊었나 보지. 근데 엄마, 작은 엄마 요즘 완전 욕 많이 먹어. 나한테도 막 자기 엄마 욕한다? 순주가. 순규랑 순주는 시동생의 아이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촌들이랑은 교류가 잦아서 지금도 애들끼리는 친하거든요. 그런데 부쩍 시동생 아이들이 자기 엄마 험담을 저희 애들한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명절 때 확신이 들었어요. 동서가 다른 음식은 못해도 전 하나는 참 잘하거든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에게 칭찬받으면서 저 찍어 누르려고 전 예쁘게 붙이는 틀까지 마련해서 붙였던 사람입니다. 전 밑간을 자다가 일어나서도 완벽하게 하던 사람인데 아니 글쎄 이번 명절 전이 죄다 탕후루 마신 거 있죠. 나중에 보니 소금간이 아닌 설탕간을 하고 계란에 섞는 참기름 대신 비슷한 색의 꿀을 넣었더라고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간장 대신 전 찍어 먹을 소스로 액젓을 내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모두가 기겁하는 그 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먹으면서 동서가 한 말이었어요. 어머, 맛있기만 한데 다들 제가 한 전 싫다고 하자는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따돌리기로 하신 거냐고요. 진짜 다들 해도 너무하시네요. 처음에는 동서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몰래카메라처럼 식구들의 반응을 보고 자기 편인지 아닌지 찾아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얘기를 듣다 보니 동서는 진심이더라고요. 그제야 다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서방님은 얼굴이 심각해진 채 동서를 데리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몹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서가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치매가 있는데 초록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한창 푸르러야 할 초록 계절에 찾아온 치매라고 해서 초록이 치매라고도 한다는데 동서가 그거였습니다. 서방님 말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졌는데 젊은 나이라서 그냥 정신없는 거 구박하고 넘어갔대요. 동서 역시 만날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만 있으니 오히려 정신이 더 없다며 건망증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집사람 집이 유전적으로 가족성 알츠하이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유난히 기억력에 집착하던 사람이고 이것저것 많이 챙기는 편이어서 오히려 안심했죠. 몇 년 전에 불륜 때문에 나름 스트레스 받으면서 확 심해졌나 봐요. 차라리 그냥 바람 피우게 놔둘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방님.
서방님 잘못 아니에요. 병이 뭐 사람 가려서 찾아오나요? 벌 주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죄 지어서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냥 은근하게 남은 가책이라고 해도 되고 연민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감정이었죠. 젊은 사람은 병도 빠르게 진행된다더니 동서의 상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서방님은 세 아이 중 위에 두 아이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했고 막내는 동서의 여동생에게 맡겼습니다. 혹시 병이 깊어지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을 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문제는 간병하겠다고 남은 서방님이었습니다. 동서가 서방님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며 구애하고 교태를 심하게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 대상이 서방님이었으면 다행인데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홍씨 형님이었습니다. 즉 서방님을 그 홍씨 형님으로 착각하고 온갖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 두 사람 불륜이 들킨 후에도 쭉 만나왔더라고요. 애들이 학교를 가면 아예 집으로 와서 불륜 행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막둥이 어린이집에 데리러 갈 시간쯤 같이 집에서 나왔고요. 그 인간이 창고에 TV를 다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랑 남 편해졌어. 그치? 창고 거기 사실 불편했잖아. 누울 데도 없고 씻을 곳도 없고. 근데 집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침대도 있고 샤워도 바로 할 수 있고. 난 자기가 내 서방 같은 느낌 들어서 좋고. 아유, 이게 일석몇조야? 서방님이 들은 얘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은 그냥 ATM 기계야. 잠자리도 더럽게 못해. 애 셋 생긴 건 진짜 내가 인내심이 하이와 같아서라니까. 그 인간 깔짝거리는 거 받아주는 거 진짜 나니까 하지 아무나 못한다. 아유, 우리 자긴 다르지. 우리 자기는 일단 덩치부터 내 맘에 쏙 들잖아. 나 사실 그 인간이랑 있을 때도 눈 감고 항상 자기 생각한다? 안 그러면 도저히 그 시간에 내가 버틸 수가 없어. 동서의 치매가 깊어질수록 서방님의 좌절과 모멸감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으로서도 남자로서도 도저히 동서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온 거죠. 결국 서방님은 동서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냥 아프기만 한 거면 애들 엄마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런 상황에서도 그 남자 생각만 해. 실수로라도 애들 걱정, 내 걱정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애들한테 이런 엄마 없는 게 나아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에 시부모님도 저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 이혼 얘기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리셨거든요. 너 결혼이 왜 일륜지대사인 줄 아니? 하늘이 맺은 걸 사람이 끊을 수 없다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집신짝 버리듯 내 배우자 아프다고 버리는 그런 자식 난 키운 적 없다. 애미가 바람핀 거? 그래, 그건 애미가 100번 잘못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도 똑같은 사람 될 수는 없잖니. 네 아이들의 엄마인데 네가 보듬어야지. 아마 서방님의 이혼 욕구를 누른 건 어머님의 그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치매가 깊어지면서도 내연남과 그와 함께한 시간만큼은 잊지 않는 동서를 보며 결심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시동생은 동서의 말을 녹음한 파일과 함께 동서의 친정에도 불륜을 다 밝히고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추운 겨울 시동생 역시 혼자가 되었어요. 당분간 막둥이는 동서 여동생이 계속 키워준다고 하고 두 아이는 기숙사에 가 있으니 추스릴 시간은 있었죠. 하지만 아픈 동서는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불륜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역시 돈 자랑에 친정도 질린 모양이더라고요. 치매라는 얘기에 그래도 자네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라고 했던 동서의 친정엄마는 돌아온 딸을 병원에 넣었습니다. 그나마 여동생이 착해서 막내를 돌봐주고는 있지만 조만간 막내도 학교 가게 되면 기숙학교에 보낼 생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람들 양심도 없죠. 병원에 동서를 입원시키면서 글쎄 긴급 연락처를 저희 서방님으로 해놓은 거였어요. 아무래도 치매 요양병원이다 보니 급한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연락을 하잖아요. 그 연락 받기 싫었던 거죠. 그렇게 몇 번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서방님은 이제는 반쯤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를 그 남자로 착각하지만 않았어도 아마 저 그 사람 가는 길까지 책임졌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건 용납이 안 돼서 이혼한 거고 매몰차게 내버릴 수가 없네요.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그런 착한 소리를 하며 한두 번씩 병원을 가곤 하는 거 있죠. 갈 때마다 그 남자 취급을 받으며 모멸감과 좌절감을 안고 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그냥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날아오는 돌도 둘이 맞으면 나눠 맞는 것처럼 동서가 내뱉는 어이없는 말도 그냥 같이 듣고 치우자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몇 년 만에 본 동서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야위기도 많이 야위였지만 무엇보다 눈빛과 표정이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아는 동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 자기야, 옆에 누구야? 형님 같이 왔어. 형님? 자기 형도 있고 형수도 있었어? 나한테는 외아들이라고 해놓고. 여튼 뭐 그나저나 우리 형님은 과부돼서 지금 아주 쫄쫄이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말의 책임감 느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모른 척 해야지. 우리 둘 다 죽는 날까지 모른 척 하기로 했잖아. 저기요, 거기 아줌마, 우리 얘기 좀 하게 저리 갈래요? 동서는 저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아줌마라고 부르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리를 그냥 비킬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한 책임감을 느끼라는 말이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시동생과 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있는 커튼을 쳐주고 저는 커튼 밖에 서 있었어요. 동서는 시동생을 자기 내연남으로 안 채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 자기랑 나랑 얼마나 오래됐니? 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야 대체. 아마 자기가 나한테 시집가서 마님으로 살면서 남편 기둥서방 삼고 자기랑 계속 만나자고 안 했으면 나 시집 안 갔지. 결혼 전부터 만났다고? 아우, 당신 왜 자꾸 모른 척해 요즘? 나 거리감 느껴 진짜.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은 독수리처럼 자유로운 영혼이라 어디 묶여서 못 산다고. 그러니 난 안정적으로 살고 대신 내 자유로움을 펼치고 싶을 때 당신 품에서 펼치라고. 그 말이 얼마나 멋있었는데. 그랬구나. 그런데 책임감은 무슨 소리야? 어우, 지금 생각해도 진짜 꼰대 개꼰대. 그 추운 날 그 인간은 왜 회사를 그 새벽에 나와서 사다를 만들어? 자기랑 나랑 시간 보내는 걸 하필 그 인간한테 들킬 게 뭐야? 형이 알았다고? 아주 자기 동생한테 상처 준다고 길길이 날뛰고 그 등치에 당신 이길 거라 생각한 게 바보지. 왜 달려들어 등신같이. 그런데 나 사실 그때 당신한테 좀 더 반했다? 아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민첩해? 요리조리 싹싹 피하면서 한 대씩 툭툭 치는데 어머어머 나 주책맞게 들킨 거 짜증난 거보다 그게 더 멋져서 넋놨잖아. 약 올리듯 툭 치고 훅 피하고 툭 치고 훅 피하는데 무슨 배우 같았어. 정말 기도 안 막혔습니다.
남편이 동서의 불륜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들킨 후에 동서가 느낀 감정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 가족한테 불륜 현장을 들키고도 내연남 모습에 새삼 반했다는 얘기를 하나요. 진짜 치매가 아니라 동서는 정신병이 아닌가 어이가 없던 그때 저는 손에 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서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인간이 있는 대로 화가 나서 자기 동생한테 말하겠다고 그렇게 나가지만 않았어도 말이야. 아마 지금까지 살긴 살았을 거야. 대신 나랑 당신은 못 만났겠지. 당신이 뒤통수 내리치고 그 인간 쓰러지고. 나 솔직히 그렇게 갈 줄은 몰랐어. 아니 누가 대가리 한 대 맞았다고 그렇게 훅 가냐? 약골도 그런 약골이 없지. 근데 당신도 참 연기 잘해. 아주 장례식장에서 제일 크게 우는 거 보고 내가 혀를 내둘렀잖아. 너 지금 네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아? 아, 미안.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요즘 자꾸만 아주버님이 꿈에 나와서 날 가만히 노려보다 가는데 아유, 찜찜해 죽겠어. 내가 말했지? 우리 형님 아주 기분 나쁜 여자거든.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더럽게 거만해. 그러니까 남편 먼저 보내고 드센 팔자로 살면서도 저러고 살지. 꼴 보기 싫어. 내가 집 마누라 싫어해서 그런가 요즘 자꾸 꿈에 나온다? 자기가 납골당이라도 가서 술이라도 한 잔 주고 와. 고의는 아니었다고, 응? 가만히 커튼이 열리고 넋이 나간 얼굴에 서방님이 나왔습니다. 저도 말없이 서방님을 바라봤죠. 커튼 안에서는 동서가 계속 서방님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벌써 가게? 나 뽀뽀도 안 해주고 가? 요즘 자기 변했어. 나 예뻐해주지도 않고. 나 좀 서운해. 대상이 잘못된 애교를 부리는 동서를 두고 저와 서방님은 터덜터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 홍 씨는 동서와의 불륜이 밝혀진 후 회사에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상인들에게 아름아름 소일처럼 배달일을 받아서 생계를 꾸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홍 씨를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아, 시장과 회사에서는 동서가 아프다는 걸 모르거든요.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어차피 불륜으로 한번 난리가 난 거 다들 아니까 동서의 두문불출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홍 씨 역시 여자한테 버림받았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모든 것을 말했다고 하니 홍 씨는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쓸까봐 이실직고를 했대요. 동서가 과일 담는 상자를 던져 넘어뜨려서 자기가 뒤통수 한 대 쳤는데 쓰러졌더나요. 그러면서 이러더랍니다. 나도 나 살펴주던 동생 뒤통수 갈기면서 마음이 편했겠소. 그냥 좀 눈 감고 한 번만 넘어가주면 다 잘 정리했을 건데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겠다는 게 미워서 한 대 때렸소. 아이 그런데 사내들끼리 뒤통수도 한 대 갈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고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소. 결국 홍 씨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방님이 아주 이악 물고 하시더라고요. 형 억울한 건 풀어줘야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홍 씨는 결국 그동안 몰래 벌였던 횡령의 거래처 납품 사기까지 밝혀지면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홍 씨가 이송되는 날 서방님이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결심했던 건데 형수님,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뭔데요? 뭔데 그래요? 죄송하지만 진짜 면목 없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시고 저희 애 셋 1년만 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1년 뒤에는 반드시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막내가 1년 뒤면 학교 갈 나이가 되는데 도저히 저 여자 집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사방이 아파서 애들 건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형수님,
제가 애 5 키우는 비용 진짜 넉넉하게 드리고 1년 뒤에 크게 보상할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일하는 회사가 별로 크거나 좋은 곳은 아니었어도 경력 단절이었던 제가 간신히 구한 곳이었거든요. 거기를 그만두고 1년 뒤에 또 구직을 해야 하는 것도 막막했지만 애 5을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서방님이 대성통곡을 하며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 한도 풀어준 사람인데 그래 부탁 한번 들어주자 싶은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조카셋과 옥닥복닥 정신없는 삶이 시작되었고 서방님은 정말로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받던 월급의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진짜 매달 지원해 주었고요.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 오히려 남편과 동서 때문에 복잡했던 마음은 잊혀지더라고요.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서방님은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하나 또 했습니다. 저 준비 다 끝났어요. 1년간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준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애들이랑 뉴질랜드로 투자 이민 갑니다. 그동안 그 준비에 너무 바빴어요. 큰 거래처는 막내 사촌에게 관리하는 법 다 알려주고 시스템도 거의 다 자동화했습니다. 그러니 형수, 이제 형수가 회사 맡아서 운영하세요. 형수는 합리적으로 판단만 해서 거래할지 말지, 팔지 말지만 회의에서 결정하면 되게 해놨어요. 아래 믿을 만한 이사진, 현장직으로 다 꾸려놨고 막내 사촌이 이제 10사람 목하는데 둘이 친하잖아요. 도움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저 이 나라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아. 애들도 엄마 생각나면서 우울해하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요. 뉴질랜드 가서 애들 키우고 거기서 푸른 자연 보면서 살고 싶어서 투자 이민 준비했어요. 놀러 오셔. 그리고 회사는 회사고 형수 앞으로 제가 돈 좀 마련했어요. 돈은 또 무슨 돈이요? 내가 서방님한테 돈을 왜 받아요? 형이 세상 떠나면서 남긴 회사, 거기서 내가 형수 줘야겠다고 마음먹은 돈이에요. 평생 나눠서 드리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드리려고. 10억이니까 형수가 집을 사건 애들 앞으로 나눠놓건 마음대로 해요. 서방님. 내가 지금 살던 집도 팔고 좋은 아파트도 하나 사놨어요. 거기로 이사하세요. 애들 이제 슬슬 자기 방 갖고 싶어 할 텐데 형수 사는 집 방 2개잖아요. 형수도 이제 드레스룸에 파우더룸 따로 있는 그런 데 살아보셔. 그리고 회사 잘 부탁해요. 그렇게 서방님은 제게 큰 돈과 아파트 그리고 거대한 도매상을 넘겼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1~2번 애들 보는 잠도 내기 힘들 정도로 바빴던 이유가 그거였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인적 자원을 세팅하고 거래처와도 얘기를 다 나누며 정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오랜 친구였던 막내 사촌을 제2의 후계자처럼 가르쳐서 절 도울 수 있게 만들고 말이죠. 저는 고민 끝에 서방님이 만들어 놓은 회사를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방님은 아이들과 함께 겨울에 꼭 놀러 오라고 양고기는 물리게 먹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뉴질랜드로 떠났어요. 어쩌면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뉴질랜드 직거래를 트고 뭔가 팔아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매일 회사에 나가기 전에 현관에서 남편에게 말을 걸어요. 현관에 남편 사진이 있거든요. 여보, 지켜보고 있지? 내가 잘할 수 있게 옆에서 힘줘야 돼. 사랑해. 그렇게 주문처럼 남편에게 말을 걸고 출근합니다. 어쩐지 옆에 남편이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도 제 일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하는 엄마 멋지다나요? 덕분에 저는 요즘 아이들의 엄마로 회사의 CEO로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